사실 지금 인수위원장, 부위원장은 정해졌지만 정식으로 인수위가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차기 정부 총리가 누구가 될 것 같다는 하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1순위라고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 얘기부터 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제 총무원으로 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총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저로서도 전국 우리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한눈 팔고 다른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뭐 언론들도 그렇고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런 말 많더라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얘기는 지금까지 쭉 행보를 보면 글쎄 뭐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애매모호한 화법이 많다. 그러면 한눈 팔 여유가 없다. 저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안철수 위원장이 1순위로 거론됩니다. 당장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단일화 때 공동 정부를 천명한 만큼 안 위원장이 첫 총리를 맡아 내각을 통할하는 방안이 진작부터 거론돼 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안 위원장은 지금 현재 내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말은 총리직을 배제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총리직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지정해 준다면 총리직에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내가 먼저 나서서 총리직을 원한다고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해석이 그거잖아요. 시켜주면 하고는 싶은데 먼저 나서서 막 시켜달라 하고 싶지는 않다. 뭐 이제 물론 주변의 해석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단 변호사님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시청자분과 국민 보시기에는 아니 인수위원장도 하고 총리도 하겠다고? 너무 욕심쟁이 아니야? 뭐 이런 말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가장 1순위로 꼽히는 이유가 뭐냐면 단일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천명을 했어요. 우리는 인수위부터 시작을 해서 공동정부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윤 당선인도 안 대표를 위원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수위부터 시작해서 공동정부까지니까 총리도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안 대표가 이제 위원장을 맡기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언론 보도를 보면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인수위 위원장을 맡고 그다음에 총리까지 맡으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소야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총리를 하려면 국회에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에서 당장 비토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인수위원장을 맡았으니까 그러면 총리는 또 다른 사람이 맡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5월 9일까지니까 지금은 여당이 민주당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여소야대 국면이 된다. 이제 그 말씀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지금 거의 뭐 0순위, 1순위 이 정도의 순서로 언론들이 뭐 이 하마평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다른 인물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윤석열 정부의 총리를 두고서요. DJ계 총리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김대중 정권 때 활약을 했던 이 김한길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 그리고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윤 당선인과 친분이 두터운 김 위원장은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데 무엇보다 이 거물급 민주진영 인사이기 때문에 만약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요. 거대 야당도 맹렬한 반대를 하기 어려울 거라는 정치권의 중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 위원장의 이름도 거론이 되는데요. 네. 박 위원장은 전남 보성 출신이고요.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만 4선을 지낸 의원이고요. 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민생당을 거쳐서 이번 대선 때는 윤 당선인을 지지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요.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보면
이제 이번 대선 때 합류했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 쪽으로.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취임식 준비위원장 이게 단순히 취임식을 뭐 준비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취임식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당선인이 던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럼 청사진 그리는 작업인데 아니 그러면 뭔가 총리 진짜 좀 물망에 오르는 거예요? 윤 당선인이 오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이 그 배경으로 네. 이 국정 통합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윤 당선인의 가치와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박 전 부의장은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서 이 광주 전남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 겸 동서합 미래위원장을 겸임해 활동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부의장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어제 윤 당선인이 직접 전화를 해와 준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할 때 처음에는 완곡하게 거절했다가 거듭된 요청에 수락했다면서도 총리 얘기는 처음 듣는다. 난 정권 교체를 위해 일했을 뿐 자리 욕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하. 야, 과연 누구를 윤석열 당선인이 낙점을 할지 이제 또 초미의 관심이에요. 그런 가운데 뭐 총리 물망은 아닙니다만 이 인물이요. 지금 조심스럽게 내각에 들어갈지 않을까. 즉 장관 자리 하나 맞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심이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전과 사범도 아니고 부동산 실정도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입니다. 이재명은 그냥 586의 아바타일 뿐입니다. 윤석열은 공직의 책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윤희숙 전 의원.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의원직을 벌인 그 지역구에서 대선 날 보궐선거가 이루어졌고 어쨌든 당이 다시 찾아오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윤희숙 전 의원이 뭔가 중용될 거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언론에 오르락내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윤 당선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생행보도 하고 경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지난 총선 때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출신의 여성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성 경제학자 또 70년대생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윤 당선인도 처음에 이제 당선인이 되기 전에 후보가 되겠다 해서 처음부터 나는 윤 의원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굉장히 러브콜도 했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윤 의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선대본에서도 같이 일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성이기도 하고 또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윤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입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윤희숙 전 의원 하면 국민의힘에서 몇 안 되는 브레인, 아주 지금 정책으로 많이 능력 인정받는 그런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중용이 될지 실제로 언론들 전망처럼요. 한번 지켜보고요. 이 와중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6일 지방선거 이제 78일?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3월 15일이니까 4, 5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각 당의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선거, 지방선거를 이끌 사령탑들 여기에 관심인데 어쨌든 누가 이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진두지휘 할까요? 관련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나이도 어린 게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가 닥친 위기를 알고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뭐 사선, 오선 의원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민주당은 전국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인수위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총리 인준이나 장관 인사 등을 가지고 맹렬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참 닮은 듯 다른 두 사람이라고 언론들 얘기하는 것 중에 일단 닮은 게 두 당의 지금 대표격인 사람들이 일단 청년층이에요. 230, 2030 청년층. 거기다가 지금 안타깝게도 둘 다 확진됐어요. 코로나. 네. 코로나 확진된 동병상련은 그러네요. 느끼고 있고 MZ세대로 굳이 분류하겠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그 이준석 대표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죠. 30대 중반이니까. 근데 박지원 그 지금 공동 비대위원장 후보는 26입니다. 1996년생. 어떻게 보면 취준생일 수도 있을 텐데 이 비대위원장 때문에 수많은 2030 여성들이 이번에 1번에 표를 던졌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저는 이 당 참포부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민주당이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를 뿌리 뽑겠다라는 출사표를 했고요. 네. 게다가 이제 가장 놀라웠던 발언 또 하나는 권력형 성범죄와 성비위에도 최소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한 2차 가해에도 사과하지 않고 몰세해왔다면서 민주당의 직격탄을 날렸죠. 이것은 뭐 4선, 5선, 아까 마음은 5선이라 그랬는데 민주당 당원이나 심지어 여성 의원들도 해보지 못했던 말, 이런 말들을 과감히 쏟아냈기 때문에 이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에 대한 행보에 굉장히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신선한 충격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선한 충격이 보통 이런 거잖아요. 신선한 충격이에요. 이게 와 놀라움이 되려면 최진봉 교수님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은 2달 조금 넘게 남은 지방선거 성적표가 제일 첫 무대가 될 텐데 일단 포부는 당차요. 유인경 평론가님 말씀은 포부는 당차요. 그동안 민주당이 못해왔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 내로남불로 지적되는 부분 언급했어요. 문제는 실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선거 전략상으로 남녀 갈라치기, 특히 성별 갈라치기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이익을 얻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반격의 카드를 집어들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박지원 지금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 같은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불꽃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활동가거든요. 그게 엠번방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시민사회 단체인데 그만큼 여성의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고 사실 민주당이 여성들의 표를 마지막에 이제 그 결집이 되면서 갈라치기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결집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기여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여성들이 민주당에 상당히 실망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끌어모으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이대남으로 표현되는 이준석 그 현 국민의힘 대표의 전략에 맞서는 하나의 카드라고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네. 우려와 걱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넘어서야 될 문제예요. 정말 네. 힘있게 비대위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네.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줘서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고 쇄신하고 있다 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대안과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청년 당대표, 어차피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격이니까요. 두 청년 당대표의 지방선거 또 이 정면 승부도 한번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언론 기사들 보니까요. 안진영 기자님, 문재인 대통령 무슨 훈장을 받는다면서요? 네,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훈장 12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무궁화 대훈장은 최고 수준의 훈장입니다. 상헌법 제10조에 따르면은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게 수여를 하는데 혹은 우방국 원수와 그 배우자 또는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8월에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양국 정상이 우리나라의 무궁화 대훈장과 콜롬비아의
보약화 훈장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 외국 정상들에게도 이제 줄 수 있는 훈장이라는데, 일단 보세요. 보기만 해도 화려해 보입니다. 비싸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언론 기사를 보니까 기사 저 이제 후반부 말미에 대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요. 이게 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예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게 이제 무궁화 대훈장과 관련해서 대통령들이 셀프 수여를 한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다 그러면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으면 그리고 본인이 본인한테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이게 취임하면서 받았어요. 그래서 취임식에서 이 훈장을 달고 또 취임식에 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계속 셀프 수여 논란이 있으니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 말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말에 이제 처음에 받지 않고 임기 말에 이제 국민들이 주는 것처럼 해서 받아왔는데 그 뒤에 다시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임기 초에 또 받았어요. 사흘 만에 또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셀프 수여 논란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비용도 또 논란이 있는 게 그래요? 이게 금이 190돈 귀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다가 은, 자수정, 루비 이렇게 다양한 보석이 여기에 다 대박 들어가 사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트당 7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또 사용되기 때문에 제작비도 논란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도 받고, 그러니까 역대 그랬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받고 배우자도 받으면 최단비 변호사님 가격이 두 개가 되니까 1억 4천 정도 그쵸. 된다는 거잖아요, 제작비가. 그러니까 세트당 7천만 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개다, 그 두 부부가 받는다라고 하면은 1억 4천이고, 4천만 원. 그러니까 셀프 수여 논란도 있는 데다가 제작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 그러겠네요. 때문에 계속 논란이 왔던 상황입니다. 화려하기는 화려하네요, 진짜. 와, 입이 떡 벌어지네요, 진짜로. 그런데 셀프 수여 논란이라고 언론들이 지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읽어드릴게요. 박성배 변호사님이 읽어드린답니다. 네네. 이 청와대 관계자는 기사 제목을 보면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전직 대통령들도 수여해왔고 문 대통령만 셀프 수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법률에 따른, 즉 상법에 따른 당연 수여임을 강조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역대 대통령 다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셀프 수요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 최단비 변호사님 앞서 이제 윤 당선인 얘기하면서 민정수석실 없앤다 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청와대 기구 중에 또 하나 없앤다는 게 뭐 하나 있더라고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게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그거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는 부속실이 두 개가 있는데 제1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입니다. 근데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을 보좌하는 곳이고 네. 보통은 영부인의 일정, 의전, 의상 이렇게 활동 전반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곳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선인이 되고 나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나를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족이고 법 이외에 어떤 보좌를 받는 곳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제2부속실은 폐지하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청와대가 아니라 광화문으로 이전을 할 것이고 여기에다 더해서 청와대의 인원도 확 줄일 것이다. 한 네. 30% 줄일 것이고 업무를 하는 사람들 위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들 간에 실무를 우선시할 것이고 인원도 많이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20초 남았는데 최재문 교수님 그러면 제2부속실 없으면 김건희 여사의 의전 같은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해결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에 순방을 하거나 또는 뭐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소외된 곳에 활동을 하게 되면 보좌가 반드시 필요해요. 혼자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느 부처에서 그러면 어느 부속실에서 할지 않은 부분들은 좀 가닥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부속실은 없앤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활동하는데 반드시 보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아마 부서나 비서실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지 네.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은 어떤 대통령 부인이 본인 돈으로 지불합니다. 그렇군요. 네.